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6일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여유 있게 승리하며 4년 전 패배를 되갚았습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10곳 중 7곳을 국민의힘이 석권했고 민주당은 부평, 계양 등 2곳을 수성했습니다. 자, 시의회 역시 국민의힘이 26석을 차지하며 과반을 넘었는데요. 불과 석 달 전인 대선 때만 해도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앞선 바 있죠. 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인천의 표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온 거인가요? 예상한 예. 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예. 격차에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예. 예상대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마찬가지셨어요?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예, 역시 네,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들의 어떤 예지력은 선거 결과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대선 표심 때는 이제 근소하게 민주당이 이제 앞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인천 표심이 어떻게 나올지 더 궁금했는데 두 분께서 예상하신 대로 다른 표심이 나왔습니다. 자,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배경이 좀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아마 가장 큰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허니문 효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컨벤션 네. 효과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루는 지방선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또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굵직굵직한 이슈도 있었고요. 애초부터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선거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젖잘싸, 소위 졌지만 잘 싸웠다는 식의 반성, 자숙 없는 선거 전략, 또 검수완박이라는 민생과 동떨어진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가 결국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준독중 표심이 정권 견제론보다는 국정 안정론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객관적인 환경보다는 저는 이제 민주당의 가장 주관적인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민주당의 어떤 내부 분열이라든지 민주당이 대선 이후에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한테 실망을 줬다든지 뭐 이런 것이 결국 표심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고, 이 표심이 국힘들한테는, 국힘 지지자나 중도층들한테는 투표를 하게끔 하는 요인이 됐고, 민주당 쪽에는 지지층이나 중도층들이 이탈해서 투표를 하지 않게끔 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 선거 때 또 눈여겨보는 것이 투표율이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좀 저조했습니다. 그렇죠. 10% 예, 가량 낮았는데 지금 양당의 경쟁 상황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 국민들의 시선이 네. 관심이 좀 멀게 하는 결과가 나왔다. 어떻게 보십니까? 양당의 어떤 논쟁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보통 이제 정치 해모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도 하는데 그건 좀 과도한 평가 같고, 이번에 전국적인 어떤 투표 순위를 보면은 꼴찌가 네. 광주거든요. 광주가 네. 37%밖에 안 나왔어요. 광주가 투표율이 높은 걸로 이제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 이번에 37%밖에 안 나온 거는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천도 이제 투표 결과 이제 개표 결과에 비해서 이제 투표율을 보면은 한 10%가 적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이 10% 적어진 것이 누구한테 이제 반사의 이익이 간 거냐 이렇게 봤을 때 국민의힘한테 갔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이 기대를 했던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안 간 게 결국 이렇게 낮아진 겁니다. 특이한 거는 인천의 투표율이 이제 48.9%, 49% 가까이 됐는데 계양을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은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리고 구청장 선거도 높았는데 보궐선거 나왔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투표율은 60%가 넘었어요. 거의 이제 그 인천 투표율보다 10% 훨씬 넘게 나온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명에 대한 지지층은 투표를 많이 했는데 보편적인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투표장에 안 갔다. 이것이 투표율을 낮게 만든 요인이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거 직전에 투표장에 가면 이깁니다. 양당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일단 투표율이 저조했고 지금 결과적으로 특정 분석을 내주셨고, 자, 누구에게 낮은 투표율이 유리하게 작용했나?
과거에는 뭐 젊은 층이 투표하느냐, 투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투표율이 많이 높아지고 낮아지고가 많이 좌우가 됐었습니다.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지면은 뭐 진보 진영에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뭐 통념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사전 투표가 양일간에 걸쳐서 활성화되고 있고 또 쉽게 투표할 수 있는 분산 투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라 하더라도 투표할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젊은 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진보 진영에 유리하고 보수 진영에 불리하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젠더 이슈 등 뭐 사안에 따라서 지지가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진영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앞서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투표율이 낮았던 뭐 결정적인 이유는 저 역시 광주 같은 경우 아까 22%나 투표율이 빠졌거든요. 그 얘기는 즉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투표율이 좀 저조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남춘 인천시장이 일단 선거에서 졌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인천에 출마를 하면서 뭔가 힘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사실 처음에 많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결과를 좀 서로 들어볼까요? 뭐 제가 볼 땐 가장 큰 페이는 앞서 얘기했지만 허니문 그리고 컨벤션 효과 또 국정 안정론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박남춘 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7%포인트 차이로 패배를 낙선을 했는데요. 이게 경기도의 김동연 당선인의 득표율과 지난 대선 결과를 분석해 보면은 김 당선인보다 한 3~4%더 빠졌다고 그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즉 박남춘 후보가 인물론, 일꾼론을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인천 시민들이 박남춘보다는 이중복을 더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박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 내지는 인기 관리를 좀 더 잘했더라면 그래서 한 3~4%포인트 정도를 지지를 더 올렸다면은 경기도와 같이 박빙의 승부,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 수도권 매립지 문제라든지 뭐 지하도 상가, 또 GTX, D, Y자 노선 등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인기 관리를 좀 잘 못하지 않았나, 점수를 많이 따지 못한 측면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 역시 또 하나의 페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 인천의 묵은 어떤 이슈들, 이제 수도권 매립지 문제라든지, 뭐 GTX 문제라든지, 뭐 내양 재개발 문제라든지, 뭐 이런 이제 묵은 이슈들이 어느 시장이 해결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어느 시장 때 한꺼번에 해결됐다기보다는 송영길 시장 때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던 게 조금씩 해결되었기 때문에 어느 시장이 내가 해결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시민들이 다 자기가 해결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똑같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정복 후보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인천의 묵은 이슈들을 본인이 해결했다, 시작했다, 뭐 이런 이슈 프레임을 계속 작동해가지고 끌고 왔었고, 박남춘 후보 측에서는 그런 이슈들은 유정복 후보가 해결한 게 아니라 내가 다 해결한 거다, 이렇게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인천의 유권자들한테 실력 있는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거는 유정복 시장 쪽이 아니었나, 이런 프레임들이 유정복 시장이 공격적이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 먹힌 것 같다고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유정복 당선인이신 분이죠. 자, 우리 유정복 그 당선인이 이제 다시 인천시 행정을 맡게 됐는데, 선거 경쟁 과정에서 무언가 그 행정에 대한 개선 지점들을 많이 피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바뀔 것도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선거 기간 내내 최대 현안이었던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가장 먼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당선인은 사자 협의체 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또 이를 중시하는 만큼 이를 기초로 해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책을 찾아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즉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남춘 시장이 역점을 갖고 추진했던 영흥도 자체 매립지 사업은 중단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응카드 역시 또 하나의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운영 방식을 제고하겠다라고 유 당선인이 밝힌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유 당선인의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죠. 재물포 르네상스 공약에 따라서 중구, 동구 등 원도심
대한 활성화 정책도 많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그 선거 기간에 정책연대도 후보들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예. 결과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이 이제 정책 연대하는 정책 제안을 하는 거는 네. 후보들 간의 어떤 정책적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데 이번 선거에 좀 특이했던 점들은 시민사회가 어떤 정책을 제안하든 이제 모든 후보들이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인 제안을 통해 가지고 후보들의 차별성은 사실 많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같고 한편 이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을 이제 기대하는 거는 유정복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킬 건가라고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겠죠. 이제 대표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유정복 캠프에서는 그거를 수용해서 영웅화력 조기 폐쇄에 대한 입장을 동일하게 표현했거든요. 뭐 단계별로 하는 거에 좀 차이는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공공의료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똑같이 공감을 했어요. 특히 인천 제1의원 추진하는 문제라든지 복지에 대한 문제는 어제 이제 유정복 당선자 기자회견을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먼저 추진해야 될 공약 중에 하나가 복지 공약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시민사회에서 그동안의 정책 제안을 하고 요구했던 내용들이 유정복 후보가 다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기대하는 것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건 좀 지켜봐야 될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은 정책 협약했던 것에 대한 약속은 받아낸 것이 이제 시민사회의 가장 큰 성과는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유정복 후보의 선거 기간 공약 중에 또 눈에 띄었던 것이 물론 갈등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해저 터널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일단 공약 사항이 이제 반영이 끝까지 될지도 궁금한데 이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거든요. 뭐 한중 해저 터널 뭐 내용은 참신하지만 현실성은 떨어지는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 정도에 경기도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중구 위에까지 거리만 해도 364km 거리입니다. 세계 최초의 해저 터널이죠. 영불 해저 터널 역시 49.9km에 불과하고요. 세계에서 최장인 일본에 있는 해저 터널 역시 50km 정도 범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364km를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겠다. 또 천문학적인 금액뿐만 아니라 또 영불 해저 터널 같은 경우는 계획부터 개통까지 2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 당선인 역시 처음과 달리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공약이기도 합니다. 네. 어느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이제 만리장성도 만들었는데 지금 기술로 해저 예. 터널을 중국하고 한국하고 있는 거 못하겠냐 이런 얘기를 예. 하는데 일단은 그 선거 과정에서 약간 좀 철회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이걸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거냐 아니거나 이 공방이 있긴 했지만 예. 이것을 이제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제 기대는 안 하고 있고 이제 당선자도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을 걸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좀 하나 있었죠. 수도권 매립지 임기 종료 선언에 대한 언급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 수도권 매립지가 이번 선거에 가장 핵심 어떤 쟁점 사항으로 등장을 했고 예. 그리고 이게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하고 경기까지 모두 이제 쟁점이 되는 어떤 선거 이슈로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박남춘 후보 같은 경우에 시장 시절에 인천 자체 매립지를 통해서 경기와 서울의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장한 바였고, 그걸 바탕으로 한 소각장 추진 이게 이제 박남춘 시장 시절에 수도권 매립 정책에 대한 대책이었는데 유정복 시장 이제 당선자는 이제 사자 협의가 중요했다. 그 사자 협의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은 영흥도에 있는 자체 매립지는 중단을 하는 걸로 이미 이제 발표를 했고 그것은 다른 활용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곧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업무를 시작을 하면은 서울과 경기와 환경부 이렇게 사자가 다시 만나서 예전에 합의했던 것을 어떻게 이행을 할 거냐. 그리고 대체 매립지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만들 거냐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유정복 후보도 유정복 당선자도 그렇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에 대해서 임기 내에 실현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과연 임기 내에 실현하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릴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올해 안에 만들어져야지만이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어떤 시민들한테 공약했던 것을 이행하는 시장이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2년 뒤에 총선, 4년 뒤에 지선에서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당 간 단체장 구도가 수도권이 지금 바뀌었는데 사자 합의 내용을 좀 뛰어넘어야 결과 나오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사자 합의를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인천시 입장에서 운신의 폭이 상당히 예. 좁아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 합의를 통해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물리적 시간도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요. 서울엔 땅이 없고요. 네, 또 결국 인천과 경기 중에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그 단기간에 가능할지 참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유당선인이 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최악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 연장으로 갈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자체 매립지에 대한 정책 방향이 좀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선거 기간 중에 경기도의 일부 지역 언급이 나오는 바람에 한번 또 혼란이 있었죠. 예, 지금 인천시 이 유정복 당선인이 자체 매립지 영종도를 추진하지 않겠다. 자, 이 부분은 그럼 경기도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또 흘러갈 수 있을까요? 이게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냐 안 하냐 문제는 대체 매립지 규모가 결정되는 문제이기도 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환경부에서 예전에 결정해 놓은 거는 이제 소각제를 만들어서 이제 매립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소각장을 만들어서 소각제를 통한 친환경 매립지를 조성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제를 만드는 소각장과 관련돼서 계속 유예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뭐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대체 매립지의 형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했던 내용이 수도권 대체 매립지가 이제 친환경 매립지의 어떤 형태냐 아니면은 예전에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와 똑같은 형태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궁금하고 알려져야 될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경기도가 자체 매립지 대신에 이제 수도권의 공동 매립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얘기를 이제 한다고 하면은 서울하고 경기도는 뭐 이제 손해 본 입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자체 매립지, 공동 매립지를 구성하려면 굉장히 기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도권 매립지를 더 연장해서 계속 쓰겠다 이런 얘기를 염두에 둔 상태이기 때문에 유정복 당선자나 인천 시민들한테는 또 하나의 이제 어떤 피해가 생기는 거겠죠. 이미 오세훈 네. 서울시장 당선자는 지금 3-1 공구가 지금 매립량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2042년까지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수도권 매립지 종류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라고 하는 물음표는 다시 한번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마지막 질문 좀 두 분께 드릴게요. 지금 인천시의회는 국민의힘에서 일단 과반 의석을 이번에 차지했습니다. 유정복 시장도 이제 다시 들어왔고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 좀 탄력을 받는 모양새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인천시의회가 국민의힘이 40석 가운데 26석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여대 야소의회로 구성이 됐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78석 대 78석 동수로 구성된 거에 비해서 인천시의회에서는 이제 유정복 당선인의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조가 될 수 있는 의석수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있어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석수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 민주당이 인천시의회에서도 야당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야당이 된 것만큼의 그만큼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관심 포인트인데 지금 구성된 몇몇의 당선된 민주당 시의원들을 보면은 전투력이 높은 시의원들보다는 이제 지역구에 관심이 많은 시의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고 시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으로서 이 시의 역할들을 얼마나 민주당이 할 수 있을지 이것이 좀 걱정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예, 일단 오늘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분석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거가 끝난 지역 다시 지방자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민산 8기 행정과 지방의회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